서도윤이 여행 가방에 지퍼를 끝까지 올리는 소리는 이상할 만큼 차갑게 들렸다. 서울 성북동 언덕 위에 자리한 그 집은 늘 조용했지만 그날 밤의 고요는 평소와 달랐다. 고급 원목 바닥 위로 은색 캐리어 바퀴가 조금씩 움직일 때마다 정아리는 마치 자신의 가슴 위로 무거운 돌이 굴러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방 안에는 은은한 조명과 값비싼 향초 냄새가 떠돌고 있었지만 그 따뜻한 빛도 또 두 사람 사이에 얼어붙은 공기를 녹이지 못했다. 침대 한쪽에는 6살 딸 서은채가 작은 몸을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다. 아이의 이마는 아직도 뜨거웠고 입술은 건조하게 갈라져 있었다. 하리는 젖은 수건을 접어 아이의 이마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고 다시 남편의 등을 바라보았다. 꼭 지금 가야 해? 하린의 목소리는 자신이 들어도 너무 약했다. 예전 같았으면 회의실에서 수십 명의 임원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목소리였다. 숫자 하나, 계약서 조항 하나로 상대를 압도하던 목소리였다. 그런데 지금은 남편의 차가운 뒷모습 앞에서 아이를 깨우지 않으려고 숨을 죽이는 여자처럼 떨리고 있었다. 서도유는 셔츠를 접던 손을 잠깐 멈추었지만 돌아보지는 않았다. 그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넥타이를 고르고 있었다. 마치 아픈 딸과 지친 아내가 있는 집을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중요한 해외 출장을 앞둔 성공한 기업가처럼 보였다. 하리나,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 이건 노는 게 아니야. 제주에서 장기 리조트 프로젝트 구상도 해야 하고 투자자 몇 명도 만나야 해. 머리가 터질 것 같아서 서울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 은채가 오늘도 열이 39도 가까이 올랐어. 의사 선생님이 폐렴으로 번질 수 있다고 했단 말이야. 당신이 옆에 있어주면 안 돼? 적어도 며칠만이라도. 또 시작이네. 도유는 짜증스럽게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캐리어 위에 손을 얹은 채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도 미안함도 없었다. 오히려 귀찮은 일을 상대하는 사람처럼 눈썹 사이에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다. 당신은 늘 은채 핑계를 대. 내가 뭘 하려고만 하면 아이가 아프다. 집안일이 힘들다. 혼자 못 버틴다. 나도 사람이고 나도 숨쉴 곳이 필요해. 회사가 어떤 상황인지 알기나 해? 지금 강남 쪽 경쟁사들이 우리 프로젝트를 물어뜯으려고 줄을 서 있어. 내가 이번에 방향 제대로 못 잡으면 서림 개발은 끝장이야. 그럼 이 집도 당신이 누리는 생활도 다 무너져. 하리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다. 당신이 누리는 생활. 그 말이 가슴을 날카롭게 긁었다. 그 생활을 만든 사람이 누구였는지, 이 남자는 정말 잊어버린 것일까? 결혼 전 정아리는 여의도 투자자문사에서 가장 빠르게 승진한 재무 전략가였다. 숫자를 읽는 감각이 뛰어났고 위기에 빠진 기업의 재무 구조를 단번에 파악하는 능력으로 업계에서 꽤 이름이 알려져 있었다. 서도윤이 작은 시행사 하나를 들고 찾아와 당신만 내 옆에 있으면 난 무조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을 때 하리는 그 말을 사랑이라고 믿었다. 그는 무릎까지 꿇고 부탁했다. 자신이 밖에서 뛰는 동안 할인이 안에서 돈을 관리해 달라고. 회사가 자리를 잡으면 반드시 그녀의 이름을 가장 먼저 세상에 알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회사가 성장하자 약속은 조금씩 바뀌었다. 처음에는 은채가 어리니까 잠시만 쉬어였다. 그 다음에는 당신이 회사에 나오면 직원들이 부담스러워해였다. 나중에는 집안이 편해야 남자가 큰일을 한다가 되었다. 그렇게 하리는 회계 파일 대신 장바구니를 들었고 투자 보고서 대신 유치원 알림장을 확인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서도윤 대표의 아내라고 불렀다. 아무도 그녀가 한때 서림 개발의 첫 재무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았다. 아니, 서도윤조차 기억하지 않으려 했다. 나도 당신 회사가 힘든 건 알아. 하지만 은채는 당신 딸이야. 딱 한 번만 아이를 먼저 생각해 줄 수 없어? 도윤은 피식 웃었다. 그 웃음은 너무 낯설어서 하리는 순간 자신이 모르는 남자와 살고 있는 것 같았다. 감정적으로 몰아가지 마. 아이가 아픈 건 안타깝지만 병원 가면 되는 거고 약 먹이면 되는 거야. 당신이 집에서 하는 일이 그거잖아. 내가 밖에서 돈 벌어오면 당신은 집과 아이를 챙기는 거. 역할이 다른 건데 왜 자꾸 내 발목을 잡아?
돈을 벌어온다고? 하리는 결국 참지 못하고 되물었다. 당신이 이번 달 생활비로 준 돈이 얼마인지 알아? 300만 원이야. 관리비, 유치원비, 병원비, 보험료, 식비까지 다 합쳐서 3개월을 버티라고 했잖아. 은채 병원비만 해도 이번 주에 100만 원 넘게 나왔어. 그런데 당신은 제주에 석 달을 있겠다고? 도유는 책상 위에 놓여 있던 검은색 카드를 들어 화장대 위로 툭 던졌다. 카드가 대리석 상판에 부딪히며 건조한 소리를 냈다. 그 안에 300만 원 있어. 요즘 회사 자금 사정이 안 좋다고 했잖아. 당신도 아꼈어. 예전처럼 아무 생각 없이 좋은 과일 사고, 아이 옷 사고, 유기농 식재료만 고집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 서도윤. 그리고 정말 부족하면 당신도 일 좀 해. 요즘 집에서 재택으로 할 수 있는 일 많다며. 당신 예전에 잘 나갔다고 늘 속으로 생각하잖아. 그럼 다시 해보면 되겠네. 언제까지 남편 손만 바라볼 거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하리는 가슴속 어딘가에서 아주 작은 금이 가는 소리를 들었다. 화를 내야 하는데 이상하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너무 오래 참고 살아서일까? 아니면 너무 믿었던 사람에게 모욕을 당하면 사람은 오히려 멍해지는 것일까? 그녀는 잠든 은채의 손을 꼭 잡았다. 아이의 손은 작고 뜨거웠다. 도유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생각이 없다는 듯 코트를 집어들었다. 그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고 손목에 고가의 시계를 찼다. 그 시계는 할인이 결혼 1주년에 자신의 성과급을 거의 다 털어 사준 것이었다. 그때 도유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내가 평생 당신 손목에 부끄럽지 않은 남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지금 그 시계는 그의 손목에서 너무도 당당하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그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은 할인뿐이라는 듯이 은채한테 인사라도 하고 가. 할인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도유는 문 쪽으로 걸어가다 말고 시계를 내려다 보았다. 자고 있잖아. 깨우면 더 보챌 거야. 그리고 나 공항 가야 해. 비행기 놓치면 일정 다 꼬여. 급한 일 있으면 문자 남겨. 전화는 자주 못 받아. 투자자 미팅도 있고 혼자 생각할 시간도 필요하니까. 당신 정말 할인아. 도윤이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부드럽게 불렀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은 위로가 아니라 경고처럼 들렸다. 나 힘들게 하지 마. 집은 당신이 지켜. 나는 밖에서 싸우고 올 테니까. 그는 그렇게 말하고 방을 나갔다. 잠시 뒤 1층 현관문이 무겁게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검은색 수입 SUV의 시동음이 성북동 골목을 울렸다. 차가 멀어질수록 집은 더 넓고 더 차갑게 변했다. 하리는 침대 옆에 앉은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창밖에는 늦겨울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는 누군가 조용히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들렸다. 그러나 이 집의 문을 다시 열고 들어올 사람은 없었다. 그날 밤 은채의 열은 더 올랐다. 하리는 새벽 3시에 아이를 안고 차를 몰아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성북동에서 분당까지 가는 길은 멀고 캄캄했다. 아이는 뒷좌석 카시트에서 힘없이 신음했고 하리는 신호등 앞에 설 때마다 뒤를 돌아보며 은채야, 엄마 여기 있어. 조금만 참자라고 속삭였다. 도윤에게는 전화를 12번 걸었다. 모두 받지 않았다. 메시지도 남겼다. 은채가 많이 아프다. 병원에 간다. 제발 전화 좀 해달라. 그러나 답장은 오지 않았다. 응급실의 흰 조명 아래에서 은채는 더 작아 보였다. 의사는 폐렴 초기 증상이 의심된다며 입원을 권했다. 하리는 보호자 서류에 서명하고 검사비와 입원 보증금을 결제했다. 카드 한도는 빠르게 줄어들었다. 도윤이 남기고 간 생활비는 병원비 몇 번에 거의 사라졌다. 새벽이 지나 아침이 되었을 때 하리는 병실 복도 끝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를 붙잡고 있었다. 손가락은 차갑고 눈꺼풀은 무거웠다. 하지만 잠을 잘 수 없었다. 아이가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오르내리는 것을 확인해야 했다. 이번 사흘째 되던 날, 하리는 결국 자신의 오래된 명품 가방 몇 개를 중고 매장에 팔았다. 예전 직장에 다닐 때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처럼 샀던 가방들이었다. 그때는 그녀가 자신이 번 돈으로 자신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 가방들은 아이의 주사비와 검사비가 되었다.
매장 직원은 상태를 꼼꼼하게 살피며 가격을 낮게 불렀지만 하리는 흥정하지 않았다. 돈을 봉투에 넣어 들고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쇼윈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헝클어진 머리, 창백한 얼굴, 오래된 코트, 굽이 다른 구두. 저 여자가 정말 정할인인가? 여의도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걷던 그 여자가 맞는가? 할인이 병실로 돌아왔을 때 은채는 산소줄을 단 채 잠들어 있었다. 작은 손등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다. 할인은 아이 손을 조심스럽게 잡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휴대전화 화면이 켜졌다. 도윤의 답장인가 싶어 급히 확인했지만 알림은 SNS 추천 게시물이었다. 평소라면 그냥 넘겼을 것이다. 그런데 화면에 떠오른 사진 한 장이 그녀의 시선을 붙잡았다. 사진 속에는 제주 서귀포의 고급 풀빌라 테라스가 있었다.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샴페인 잔 두 개가 부딪히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값비싼 해산물 요리와 꽃다발이 놓여 있었다. 게시물을 올린 사람은 백날이었다. 하리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몇 달 전부터 도윤 회사의 마케팅 프로젝트에 자주 언급되던 여행 인플루언서였다. 젊고 화려했고 자유로운 삶을 자랑하는 여자. 할인도 한두 번 그녀의 계정을 본 적이 있었다. 게시글의 문장은 달콤했다. 나를 진짜 쉬게 해주는 사람과 제주에서 세상이 뭐라고 해도 지금 이 순간만은 완벽해. 할인은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사진을 넘기려 했다. 그러나 손가락이 멈췄다. 샴페인 잔을 든 남자의 손목이 보였기 때문이다. 얼굴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손목에 찬 시계가 보였다. 로즈골드 색상의 파텍 필립 노틸러스. 할인이 5년 전 결혼 기념일에 도윤에게 사준 바로 그 시계였다. 세상에 비슷한 시계가 얼마나 많겠는가.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려 했다. 하지만 사진을 확대하자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시계줄 옆에 아주 작은 흠집이 있었다. 도윤이 술자리에서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혀 생긴 흠집이었다. 하리는 그날 그가 얼마나 속상해했는지까지 기억하고 있었다. 심장이 천천히 내려앉았다.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속이 뒤집혔다. 하리는 병실 화장실로 달려가 변기를 붙잡고 헛구역질을 했다. 아무것도 먹지 못했기 때문에 나올 것도 없었다. 목 안쪽이 쓰리고 눈앞이 흐려졌다. 그녀는 세면대 물을 틀고 얼굴을 씻었다. 거울 속 여자는 낯설었다. 그러나 그 낯선 여자의 눈빛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는 버림받은 아내의 눈빛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었다. 믿음이 죽은 자리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이성이 깨어나고 있었다. 하리는 다시 병실 밖 복도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백나리의 계정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다. 첫 게시물은 도윤이 떠난 바로 그날 김포공항 국내선 라운지에서 올라온 사진이었다. 커피잔 옆에 항공권 일부가 보였고 사진 한쪽 구석에는 은색 캐리어가 걸려 있었다. 도윤의 캐리어였다. 바퀴 옆에 난 검은 자국을 하리는 알고 있었다. 두 번째 게시물은 제주 애월의 고급 레스토랑이었다. 세 번째는 서귀포 풀빌라였다. 네 번째는 요트 위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모두 얼굴은 교묘하게 가려져 있었지만 남자의 손, 신발, 재킷, 소매, 자동차 키는 할인에게 너무 익숙했다. 도윤은 회사가 어렵다고 했다. 딸 병원비로 쓸 돈도 없다고 했다. 할인에게 300만 원을 던져주며 아껴 쓰라고 했다. 그런데 그는 그 돈의 몇 배, 몇십 배를 다른 여자와의 여행에 쓰고 있었다. 은채가 산소줄을 달고 누워있는 동안 그는 바다 앞에서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다. 할인이 중고 매장에서 가방을 팔아 병원비를 마련하는 동안 그는 백나리에게 꽃과 보석을 사주고 있었다. 할인은 휴대전화 화면을 꺼버렸다. 손이 떨렸다. 그러나 그 떨림은 더 이상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다. 분노가 너무 차가워지면 사람은 오히려 침착해진다. 그녀는 다시 화면을 켜고 게시물을 하나씩 캡처했다. 날짜, 장소, 댓글, 사진 속 물건, 항공권의 일부, 호텔 이름이 보이는 영수증 조각까지 전부 저장했다. 백나리는 자랑하고 싶어서 올린 사진들이겠지만 할인에게 그것은 모두 증거였다. 그날 오후 병원 수납 창구에서 추가 입원비 안내 문자가 왔다.
하리는 남은 카드 한도를 확인하다가 한숨을 삼켰다. 그리고 휴대전화 연락처에서 시어머니 오명숙의 번호를 눌렀다. 5번의 통화가 끊기고 6번째가 되어서야 전화가 연결됐다. 왜 이렇게 전화를 해대니? 사람 쉬는 꼴을 못 보니? 명숙의 목소리는 처음부터 날카로웠다. 어머니, 은채가 폐렴으로 입원했어요. 추가 검사비랑 치료비가 필요해서요. 도윤 씨가 연락이 안 돼요. 혹시 조금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도윤 씨 돌아오면 바로. 또 돈이야? 명숙은 할인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았다. 너는 집에서 애 하나 보는 것도 제대로 못해서 병원에 눕혀놓고 이제 나한테 돈까지 달라는 거니? 도윤이가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데 너는 맨날 돈, 돈, 돈. 내가 무슨 은행이야? 어머니, 은채가 아파요. 손녀잖아요. 애들은 원래 아프면서 크는 거야. 너희 젊은 것들은 조금만 열나도 큰일 난 것처럼 병원부터 달려가더라. 그리고 네가 엄마면 네가 알아서 해야지. 남편 출장 갔다고 시어머니한테 손 벌리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도윤이 발목 잡지 말고 조용히 있어. 남자가 큰일 할 때 여자가 집에서 불안하게 만들면 복 달아난다. 하리는 잠시 말을 잃었다. 손녀의 안부를 묻는 말 한마디조차 없었다. 명숙에게 중요한 것은 은채의 호흡이 아니라 도윤의 기분이었고 할인의 고통이 아니라 집안 체면이었다. 어머니는 정말 은채가 걱정되지 않으세요? 말버릇 봐라. 네가 애를 잘 봤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지. 괜히 도윤이 탓하지 마. 그리고 네가 예전에 잘 나갔다며? 그렇게 능력 있으면 네가 벌어. 왜 우리 아들한테만 기대니?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하리는 복도 창문 앞에 서서 한동안 휴대전화를 내려다보았다. 밖에는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고 병원 앞 도로에는 차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갈 곳이 있었다. 누군가는 집으로 돌아가고 누군가는 가족이 기다리는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런데 할인에게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다. 남편은 남편이 아니었고 시댁은 가족이 아니었다. 그날 밤 은채의 상태가 조금 안정되자 할인은 병원 간호사에게 잠시 부탁하고 성북동 집으로 돌아갔다. 집안은 도윤이 떠난 날 그대로였다. 화장대 위에는 그가 던져놓고 간 카드 봉투가 있었고 옷장 한쪽은 비어 있었다. 거실 벽에는 결혼 사진이 걸려 있었다. 사진 속 할인은 눈부시게 웃고 있었다. 도윤은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남자처럼 웃었다. 그때 할인은 사랑이 사람을 지켜준다고 믿었다. 그러나 이제 알았다. 사랑만 믿고 자신의 이름과 일과 돈을 내려놓은 순간 사람은 누군가의 소나기에 들어간다는 것을. 할인은 도윤의 서재로 들어갔다. 서재에는 그가 좋아하는 값비싼 위스키와 골프 트로피, 사업 관련 상패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책장에는 읽지도 않는 경영서가 꽂혀 있었고 책상 위에는 담배 냄새가 배어 있었다. 하리는 한참 동안 방을 둘러보다가 벽에 걸린 추상화를 바라보았다. 그림 뒤에는 금고가 있었다. 도윤은 자신이 얼마나 허술한 사람인지 몰랐다. 금고 비밀번호는 여전히 할인의 생일과 결혼기념일을 조합한 숫자였다. 그는 그 숫자를 바꾸지 않았다. 애정이 남아서가 아니라 할인이 감히 그 금고를 열 생각조차 못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일 것이다. 할인은 천천히 숫자를 눌렀다. 금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어두운 서재 안에 낮게 울렸다. 안에는 부동산 등기권리증, 법인 인감 관련 서류, 차량 등록증, 주식 보유 내역서, 그리고 오래된 공증 서류 묶음이 있었다. 할인은 맨 아래쪽에 놓인 누런 봉투를 꺼냈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기억이 되살아났다. 회사 초창기 도윤이 해외 투자자를 만나러 싱가포르에 가야 했을 때였다. 그는 은행 업무와 계약 업무가 밀릴까봐 할인에게 포괄 위임장을 만들어 주었다. 당시 그는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나보다 숫자도 법도 더 잘하니까. 내가 없을 때는 당신이 나야.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공증 서류는 농담이 아니었다. 할인은 봉투를 열어 문서를 펼쳤다. 서도윤이 정할인에게 부동산, 금융자산, 법인 지분, 은행 업무, 계약 체결과 해지에 관한 전반적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위임 기간은 별도의 철회 통지가 있을 때까지 유효하다고 되어 있었다. 하리는 문장을 여러 번 읽었다. 도윤은 이 서류를 잊고 있었다. 아니, 잊었다기보다 할인을 잊었다. 자신이 어떤 여자와 결혼했는지, 그녀가 한때 어떤 세계에서 살아남았는지, 어떤 머리와 판단력으로 그의 회사를 세웠는지 완전히 잊고 있었다. 할인은 서류를 손에 든 채 서재 한가운데 서 있었다. 창밖의 서울은 어둡고 차가웠다. 그러나 그녀의 안에서는 무언가가 조용히 깨어나고 있었다. 복수라는 말은 아직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더 이상 참겠다는 생각도 없었다. 은채의 병원 침대 옆에서 무너져 울던 여자는 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지금 이 서재에 서 있는 사람은 정아린이었다. 한때 서림개발의 돈줄을 설계했고 숫자의 흐름만 보고도 사람의 거짓말을 읽어내던 여자였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들어 대학 동기이자 지금은 서초동에서 기업 전문 변호사로 일하는 문태겸에게 전화를 걸었다. 밤이 깊었지만 그는 3번 만에 전화를 받았다. 하리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하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태겸아, 나 법률 검토가 필요해. 아주 조용하고 빠르게. 무슨 일인데? 남편이 나한테 준 포괄 위임장이 있어. 공증도 되어 있고 아직 철회된 적 없어. 이걸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확인해줘. 전화기 넘어가 잠시 조용해졌다. 태겸은 할인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것을 느낀 듯했다. 할인아, 너 괜찮아? 할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금고 속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부동산, 주식, 차량, 법인 계좌. 그 모든 것이 어둠 속에서 차갑게 빛났다. 괜찮아질 거야. 이제부터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 그 말을 끝으로 할인은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자신의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이 켜지고 오래된 재무 분석 프로그램 아이콘들이 나타났다. 그녀는 천천히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올렸다. 손끝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도윤은 제주에서 바다를 보며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고 있을 것이다. 병든 아이와 지친 아내는 서울에 남겨둔 채 자신이 돌아오면 모든 것이 여전히 제자리에 있을 거라고 믿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어떤 여자는 버림받는 순간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제야 자신을 되찾기 시작한다는 것을. 그리고 정아리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라는 이름 뒤에 숨어올 생각이 없었다. 은채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서라면 그녀는 차갑고 정확하게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밤 성북동 집의 불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다. 병원 침대 위에 아이를 살리기 위해, 그리고 자신을 죽은 사람처럼 취급한 남자의 세계를 뒤흔들기 위해. 정아리는 아주 오래전 자신이 가장 잘하던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정아리는 병원 복도에서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전날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은채는 산소줄을 단 채 잠들어 있었고 작은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하리는 조용히 병실을 나왔다. 간호사에게 잠시만 자리를 비우겠다고 말하고 그녀는 병원 화장실 세면대 앞에 섰다. 거울 속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눈 밑은 검게 내려앉아 있었지만 더 이상 무너진 여자의 얼굴은 아니었다. 하리는 물로 얼굴을 씻고 가방 안에 넣어두었던 작은 파우치에서 립밤과 파운데이션을 꺼냈다. 화려하게 꾸미려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이 다시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확인시키는 의식 같은 것이었다. 그녀는 병원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에 올랐다. 새벽에 서재에서 챙긴 서류 봉투는 조수석 위에 놓여 있었다. 포괄 위임장, 부동산 등기 서류, 법인 지분 증명서, 차량 등록증, 그리고 서도윤이 직접 서명한 오래된 계약 관련 문서들. 그 모든 종이들이 얇아 보였지만 할인에게는 무기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시동을 걸고 서초동으로 향했다. 출근길 서울은 이미 분주했다. 강남대로 위의 차들은 느리게 밀렸고 사람들은 커피를 들고 횡단보도를 건넜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할인의 인생은
그 아침을 기점으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꺾이고 있었다. 문태겸의 법률사무소는 서초역 근처 조용한 건물 9층에 있었다. 대학 시절 태겸은 늘 할인보다 한 발 늦게 강의실에 들어오던 사람이었다. 농담을 잘했고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는 성격이었다. 하지만 변호사가 된 뒤에 그는 전혀 달라져 있었다. 회색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얇은 금속태 안경 너머로 서류를 읽는 얼굴은 매우 침착하고 날카로웠다. 태겸은 할인이 내민 포괄 위임장을 천천히 읽었다. 한 장을 넘길 때마다 그의 표정은 조금씩 굳어졌다. 이거 도윤 씨가 정말 직접 만든 거야? 초창기 때 싱가포르 투자자 만나러 간다고 급하게 만들었어. 내가 은행 업무랑 계약 업무를 대신 처리해야 했거든. 태겸은 다시 첫 장으로 돌아가 공증 날짜와 문구를 확인했다. 철회 통지 기록은 없어. 내가 아는 한 번도 없어. 도윤은 이 서류 존재 자체를 잊었을 거야. 태겸은 한동안 말없이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법적으로는 아직 유효해. 위임 범위도 굉장히 넓고 문구도 위험할 만큼 포괄적이야. 부동산 처분 지분양도, 금융 업무, 계약 체결까지 대부분 가능해. 물론 나중에 도윤 씨가 소송을 걸면 다툼은 생길 수 있어. 하지만 지금 당장 거래를 진행하는 데는 충분한 효력이 있어. 하리는 예상했던 답을 들었지만 막상 태겸의 입으로 확인받자 심장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그녀는 긴장을 풀지 않은 채 물었다. 그럼 내가 서림개발의 회계 자료를 열람할 수 있어? 위임장 범위상 가능해. 특히 네가 예전에 회사 재무를 맡았던 기록까지 있으면 더 좋아. 회사 내부에서 막으려고 해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좋아. 그럼 오늘 바로 공문 보내줘. 법률 대리인 명의로. 서림개발 재무팀의 최근 1년간 회계 자료, 외주 계약 내역, 법인 카드 사용 내역, 대표이사 가지급금,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 전부 요청해줘. 태겸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눈빛에 놀라움과 걱정이 함께 떠올랐다. 하리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해줄 수 있어? 하리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 남편의 외도, 병원에 누워있는 딸, 300만 원, 시어머니의 모욕, 백나리의 사진, 그 모든 것을 말로 꺼내는 순간 다시 비참해질 것 같았다. 그러나 이제는 감정을 숨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내 캡처한 사진들을 하나씩 태겸에게 보여주었다. 제주 풀빌라, 샴페인 잔, 도윤의 시계, 항공권, 레스토랑 영수증 일부, 백나리의 댓글. 태겸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다. 은채는 병원에 있어. 폐렴이야. 도윤은 연락을 안 받았고 나는 병원비가 모자라서 가방까지 팔았어. 그런데 그는 그 여자랑 제주에서 이러고 있었어. 태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동정이 아니라 분노를 삼키는 침묵에 가까웠다. 하리나, 위로는 나중에 해줘. 지금은 시간이 없어. 하리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곱게 앉았다. 손가락은 차갑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감정 싸움을 하려는 게 아니야. 도윤이 회사 돈을 빼돌렸는지 확인할 거야. 만약 백나리 쪽으로 돈이 흘러간 게 맞다면 그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재산 은닉이고 회사 자금 유용이야. 나는 은채 몫을 지킬 거야.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는 동안 그 사람이 우리 아이 미래까지 망가뜨리게 둘 수는 없어. 태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내가 바로 움직일게. 다만 조심해야 해. 네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과 감정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구분해야 해. 잘못 움직이면 오히려 네가 공격받을 수 있어. 그래서 너한테 온 거야. 나는 차갑게 할 거야. 숫자와 서류로. 그날 오전 태겸의 사무실에서 발송된 공문은 서림개발 재무팀에 도착했다. 법률 대리인의 직인이 찍힌 공식 문서였다. 서도윤 대표의 포괄 위임을 받은 정할인이 회사의 주요 재무 자료 열람을 요구한다는 내용이었다. 재무팀장 강무진은 처음에는 전화를 걸어 무슨 일인지 따지려 했지만 태겸의 사무실에서 함께 보낸 위임장 사본을 확인하고는 말을 잃었다. 그는 도윤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결국 오후가 되기 전
할인의 노트북으로 회계 자료 일부가 전송되었다. 할인은 태겸의 회의실 한쪽에 앉아 자료를 열었다. 오래전 익숙하게 다루던 숫자들이 화면을 채웠다.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매출, 비용, 현금 흐름 외주 계약, 법인카드 결제 내역. 처음 몇 분 동안 태겸은 그녀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할인은 엑셀 파일을 열고 피벗 테이블을 만들고 의심스러운 항목을 색으로 표시했다. 4해 동안 집안에 갇혀 있었다고 해서 그녀의 감각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능력이 한꺼번에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여기, 할인이 화면을 가리켰다. 지난 6개월 동안 나리미디어라는 개인 사업자에게 매달 8천만 원씩 지급됐어. 명목은 브랜드 홍보 콘텐츠 제작비. 그런데 결과물 링크가 없어. 보고서도 없고 세금 계산서 내용도 형식적이야. 태겸은 눈을 가늘게 뜨고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나리미디어? 백나리. 그 여자 이름이랑 같아. 할인은 곧바로 사업자 등록 정보를 검색했다. 대표자 이름은 백날이었다. 주소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고급 오피스텔이었다. 그 주소를 보는 순간 할인의 기억 속에 하나의 장면이 떠올랐다. 몇 달 전 도윤이 갑자기 업무상 투자용이라며 한남동 오피스텔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었다. 그때 할인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회사가 커지면 접대용 공간이나 직원 숙소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보니 그 공간은 직원도 업무도 아닌 다른 여자를 위한 은신처였을 가능성이 컸다. 여기 또 있어. 할인은 다른 파일을 열었다. 도윤 개인 명의 법인카드로 제주 고급 풀빌라 결제가 3번, 렌터카, 요트 대여, 명품 매장 결제. 전부 프로젝트 답사비로 처리했어. 그런데 같은 날짜에 회사 내부 일정표에는 대표이사 외부 미팅 기록이 없어. 투자자 미팅도 없고 현장 답사 보고서도 없어. 태겸은 낮게 욕을 삼켰다. 이 정도면 꽤 심각해.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명확해 보여. 특히 외주 계약이 백날이 개인 사업자로 흘러갔다면 더 위험하지. 총액은? 할인은 계산식을 입력했다. 몇 초 뒤 숫자가 나타났다. 그녀는 화면을 바라본 채 천천히 말했다. 최근 6개월 동안 나리미디어로 간 돈만 5억 2천만 원. 법인카드와 개인 가지급금까지 합치면 최소 7억 이상이야. 순간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다. 할인은 그 숫자를 보며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다. 은채 병원비 몇십만 원 때문에 밤새 속을 태웠던 자신이 떠올랐다. 중고 매장에서 가방값을 깎이던 순간도 떠올랐다. 시어머니가 네가 엄마면 네가 알아서 해라고 말하던 목소리도 귓가에 맴돌았다. 그 모든 굴욕의 반대편에서 도윤은 7억 원을 아무렇지 않게 태우고 있었다. 할인은 노트북을 덮지 않았다. 오히려 더 차분해졌다. 태겸아, 이 자료 전부 증거 보전해줘. 캡처만으로는 부족해. 파일 원본, 수신 기록, 사업자 정보, 카드 내역, SNS 게시물까지 묶어서 정리해야 해. 가능해. 오늘 바로 디지털 포렌식 업체도 연결할게. 그리고 지분 양도 준비도 해줘. 태겸이 고개를 들었다. 서림개발 지분, 도윤명의 지분 42%, 위임장으로 처분 가능하지. 가능은 해. 하지만 매수자를 찾아야 해. 가격도 문제고. 할인은 이미 생각해둔 이름을 말했다. 한강도시개발. 태겸은 놀란 듯 눈썹을 올렸다. 한강도시개발은 서림개발과 오래전부터 경쟁하던 중견 부동산 개발사였다. 특히 서림개발이 추진하던 남양주 복합리조트 사업권에 큰 관심을 보였지만 도윤이 끝까지 협상을 거부했던 회사였다. 그쪽에 팔겠다고. 그들은 서림개발의 지분과 사업 정보를 원해. 도윤은 절대 넘기지 않았겠지만 나는 달라. 시세보다 조금 낮게 내놓으면 당장 물 거야. 대신 조건이 있어. 대금은 은채 명의의 교육 신탁으로 들어가야 해. 합법적인 구조로. 태겸은 팔짱을 낀 채 한동안 할인을 바라보았다. 너 정말 끝까지 갈 생각이구나. 할인은 조용히 대답했다. 도윤이 먼저 끝을 냈어. 나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뿐이야. 그 시각 제주 서귀포의 풀빌라에서는 서도윤이 늦은 아침을 먹고 있었다. 테라스에는 바다가 펼쳐져 있었고 백나리는 흰색 가운을 걸친 채
휴대전화로 자신의 사진을 고르고 있었다. 도윤은 와인잔을 들고 있었지만 표정은 조금 불편했다. 아침부터 회사에서 여러 통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기 때문이다. 강무진, 비서, 법무팀 직원까지. 그는 귀찮다는 듯 전화를 넘기다가 결국 강무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무슨 일이야? 내가 쉬는 동안 급한 일 아니면 연락하지 말라고 했잖아. 강무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았다. 대표님, 사모님 쪽에서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재무자료 열람 요청을 했습니다. 포괄 위임장 사본도 같이 왔고요. 도윤은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뭐? 사모님이 왜? 공증된 위임장이라서 저희가 거부하기 어려웠습니다. 일부 자료는 이미 전달됐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굳었다. 백나리는 그를 힐끗 보더니 입술을 삐죽였다. 또 집에서 전화야? 도윤은 손으로 조용히 하라는 표시를 했다. 강무진, 너 지금 제정신이야? 내가 없는데 회사 자료를 아무한테나 넘겨? 대표님, 사모님은 법적으로 아무나가 아닙니다. 위임장 효력이 살아 있습니다. 법무팀에서도 일단 응할 수밖에 없다고. 그 위임장이 아직 있었어? 도윤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 순간 아주 오래전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회사를 처음 만들었을 때 할인에게 모든 권한을 맡기며 서명했던 서류. 그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할인은 그의 아내였고 결국 자신에게 순종할 사람이라고 믿었다. 그러니 철회할 필요도 없다고 여겼다. 그런데 그 종이가 지금 다시 그의 앞에 나타난 것이다. 그는 곧바로 할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몇 번 울린 뒤 연결되었다. 정할인,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할인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조용했다. 회사 자료 확인하고 있어. 당신이 바쁘다며. 내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했잖아. 도윤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가 곧 분노를 터뜨렸다. 말장난하지 마. 네가 무슨 자격으로 회계 자료를 뒤져. 회사 일에서 손 뗀 지가 언제인데. 자격은 당신이 줬어. 공증까지 해서. 그건 옛날 일이야. 철회했어.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할인은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은채 병원비 때문에 회사에 연락했는데 당신이 이미 1년 치보수와 가지급금을 가져갔다더라. 그래서 확인해 본 거야. 돈이 어디로 갔는지. 도윤의 손끝이 굳었다. 백나리가 테라스 안쪽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목소리를 낮췄다.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떠들어. 그건 다 회사 운영상 필요한 돈이야. 나리미디어도 회사 운영상 필요했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내려앉았다. 도윤의 목덜미에 식은땀이 맺혔다. 무슨 소리야? 백나리 씨 개인 사업자. 6개월 동안 5억 넘게 들어갔더라. 제주 풀빌라 요트 명품 매장 결제도 다 프로젝트 비용으로 처리했고, 도윤아, 너는 거짓말도 회계 장부 안에서는 못 숨겨. 도윤은 벌떡 일어났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백나리가 놀라 눈을 크게 떴다. 너 지금 날 협박하는 거야? 아니, 아직은 확인하는 중이야. 정할인, 너 당장 그만둬. 내가 돌아가면 다 설명할 테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할인은 아주 짧게 웃었다. 그 웃음은 도윤이 알던 할인의 웃음이 아니었다. 당신은 은채가 병원에 있을 때도 돌아오지 않았어. 내가 전화했을 때도 받지 않았고. 그런데 이제 회사 자료가 열리니까 돌아오겠다고? 도윤은 이를 악물었다. 너 후회할 짓 하지 마. 후회는 당신이 하게 될 거야. 할인은 먼저 전화를 끊었다. 도윤은 휴대전화를 꽉 쥔 채 테라스에 서 있었다. 눈앞에는 푸른 바다가 있었지만 갑자기 그 모든 풍경이 불안하게 흔들려 보였다. 백나리가 다가와 그의 팔을 잡았다.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화났어? 도윤은 그녀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조용히 해. 지금 장난할 상황 아니야. 백나리의 얼굴이 굳었다. 그녀는 지금까지 도윤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없었기에 자존심이 상했다. 하지만 도윤은 그녀를 달랠 여유가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할인이 마지막으로 한 말만 맴돌았다. 후회는 당신이 하게 될 거야. 서울에서는 할인이 다시 태겸의 사무실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태겸은 한강도시개발 측과 조심스럽게 연락을 시작했고 예상보다 빠르게 반응이 왔다. 그들은 서림개발 지분 매입에 관심이 있었다.
특히 도윤이 추진하던 남양주 사업권과 강릉 리조트 부지 관련 자료를 원했다. 할인은 서류를 검토하며 조건을 정리했다. 가격은 시세보다 12% 낮게, 계약금은 즉시 지급, 잔금은 72시간 안에, 대금의 상당 부분은 은채 명의, 신탁 계좌로 이전. 모든 절차는 위임장과 법률 검토를 거쳐 진행. 태겸은 계약 초안을 작성하면서도 몇 번이나 그녀를 바라보았다. 할인아, 마지막으로 묻는다. 정말 이 방식으로 갈 거야? 할인은 창밖을 보았다. 서초동 거리 위로 늦은 오후, 햇빛이 비스듬히 내려앉아 있었다. 그녀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은채를 떠올렸다. 아이의 작은 손, 뜨거운 이마, 산소줄, 그리고 자신을 향해 희미하게 웃던 얼굴.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변명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안전한 미래였다. 응. 하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내 딸을 지킬 거야. 그리고 나도 지킬 거야. 그날 저녁, 하리는 병원으로 돌아갔다. 은채는 조금 나아진 얼굴로 눈을 떴다. 아이는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 하리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아이 앞에서는 웃었다. 그녀는 은채의 손을 잡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은채야, 아빠는 멀리 있어. 하지만 엄마는 여기 있잖아. 엄마 안 가? 응, 엄마는 절대 안 가. 은채는 그 말을 듣고 다시 눈을 감았다. 하리는 아이의 손을 한참 동안 잡고 있었다. 병실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내려앉고 있었다. 멀리 보이는 빌딩의 불빛들은 차갑고 무심했지만 하린의 마음속에는 이상하게도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누군가가 자신을 구해주기를 기다리지 않았다. 기다림은 끝났다. 선택받지 못한 아내, 버려진 여자, 무능한 며느리라는 이름도 더 이상 그녀를 가둘 수 없었다. 그날 밤 할인의 휴대전화로 태겸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한강 도시개발 측에서 내일 오전 미팅을 원한다는 내용이었다. 할인은 메시지를 읽고 짧게 답했다. 진행해. 그 두 글자를 보내고 나서 그녀는 병실 불을 낮췄다. 은채의 숨소리가 조용히 들렸다. 할인은 아이 곁에 앉아 눈을 감았다. 피곤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다음 날의 협상 조건과 법적 절차, 예상되는 도윤의 반격이 차례로 정리되고 있었다. 예전의 정아린이 완전히 돌아오고 있었다. 다만 이번에는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남편의 성공을 위해서도 아니었다. 이번에는 자신의 존엄과 딸의 미래를 위해서였다. 다음 날 아침, 정아린은 약속 시간보다 20분 먼저 한강도 시개발 본사에 도착했다. 삼성동 테헤란로에 자리한 그 건물은 겉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았지만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오히려 더 묵직한 힘이 느껴졌다. 회색 대리석 바닥, 낮고 차분한 조명, 불필요한 장식이 없는 로비, 그리고 말수가 적은 직원들의 태도까지 모든 것이 이 회사가 얼마나 계산적이고 냉정한 방식으로 움직이는지 보여주고 있었다. 할인은 접수대에서 이름을 말하고 방문증을 받은 뒤 안내 직원을 따라 고층 회의실로 올라갔다. 창밖으로는 출근길 차량들이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었고 멀리 한강이 흐릿하게 보였다. 그녀는 회의실 한쪽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자료를 다시 확인했다. 손끝은 차가웠지만 움직임은 안정적이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한강도시개발의 전략기획본부장 박성재가 들어왔다. 그는 50대 중반의 남자로 부동산 개발 업계에서 신중하고 집요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서림개발이 추진하던 남양주 복합리조트 사업에 오래전부터 관심을 보였지만 서도유는 지분을 넘기지 않기 위해 늘 강하게 버텼다. 박성재는 정아린을 처음 보자마자 짧게 눈으로 훑었다. 아마도 그는 그녀를 서도윤 대표의 아내, 오랫동안 회사 밖에 있던 여자 정도로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리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인사하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정아린 씨, 문태겸 변호사님을 통해 전달받은 자료는 확인했습니다. 서림개발 지분 42%를 매각하겠다는 뜻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조건을 직접 듣고 싶습니다. 하리는 망설이지 않았다. 화면에 서림개발의 지분 구조와 주요 사업 현황,
부채 만기 일정, 현금 흐름표를 띄웠다. 매각가는 현재 평가가보다 12% 낮게 제시하겠습니다. 대신 오늘 안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은 즉시 에스크로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잔금은 72시간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대금 일부는 제 딸 서은채 명의의 교육 신탁 계좌로 이전될 예정입니다. 이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저는 오늘 오후 다른 매수 후보에게 같은 제안을 보낼 겁니다. 박성재의 눈썹이 아주 조금 움직였다. 상당히 빠른 결정을 요구하시는군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쪽에게만 가치가 있는 거래입니다. 서도윤 대표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알게 될 겁니다. 박성재는 잠시 침묵했다. 회의실 공기가 조금 무거워졌다. 그와 함께 들어온 임원 2명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문태겸은 할인의 옆에서 말없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는 필요한 순간에만 법률적 설명을 덧붙일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협상의 주도권은 완전히 할인에게 있었다. 정할인 씨, 이 지분은 서림개발의 핵심 지배구조에 영향을 줍니다. 한강도시개발이 인수하면 남양주 사업뿐 아니라 강릉 리조트 부지 협상에도 변수가 생깁니다. 서도윤 대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귀사가 원하는 것 아닙니까? 할인의 대답은 짧았다. 박성재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에서 처음에 가벼운 평가가 사라졌다. 그는 이제 상대가 단순히 감정적으로 화가 난 아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차린 듯했다. 우리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류가 완벽해야 합니다. 문태겸이 위임장 원본과 공증사본, 법률 검토 의견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위임장은 유효합니다. 철회 통지 기록도 없습니다. 위임 범위에는 지분 양도, 부동산 처분, 금융거래 및 계약 체결 권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래 자체의 법률적 형식은 충분히 성립 가능합니다. 박성재는 서류를 천천히 넘겼다. 그는 작은 문구 하나도 놓치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다. 몇 차례 질문이 오갔다. 위임장 작성 당시의 배경, 서림개발 지분의 현재 상태, 담보 설정 여부, 주주간 계약 제한 조항, 매각 대금의 지급 방식까지 매우 세세한 내용이었다. 할인은 대부분의 질문에 직접 답했다. 그녀는 회사의 재무 구조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고 최근 자료까지 분석해왔기 때문에 빈틈이 거의 없었다. 회의가 1시간쯤 지났을 때 박성재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말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우리는 이 지분을 원합니다. 그러나 72시간 잔금 조건은 부담이 큽니다. 최소 일주일은 필요합니다. 그럼 가격 할인은 8%로 줄이겠습니다. 너무 빠르게 조건을 바꾸시는군요. 시간이 길어지면 제 위험도 커집니다. 위험이 커지면 가격은 올라갑니다. 회의실에 있던 한 임원이 낮게 헛기침을 했다. 박성재는 짧게 웃었다. 이번 웃음은 비웃음이 아니었다. 오히려 오랫동안 협상 테이블에 앉아 본 사람이 상대의 실력을 인정할 때 나오는 웃음에 가까웠다. 서도윤 대표가 큰 실수를 했군요. 할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이런 사람을 집에만 두다니. 그 말에 할인의 눈빛이 잠깐 차가워졌다. 그건 제 인생에서 가장 오래 참은 모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거래와는 관계없습니다.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결국 양측은 매각가 10% 할인, 계약금 즉시 지급, 잔금 72시간 내 지급이라는 조건에 합의했다. 계약서 초안이 출력되고 각 조항이 다시 검토되었다. 할인은 자신의 이름을 서명란에 적기 전 잠시 펜을 멈췄다. 이 지분은 한때 그녀와 도윤이 함께 밤을 새우며 키운 회사의 일부였다. 작은 사무실에서 첫 창부를 만들던 날, 도윤은 그녀에게 우리는 같이 성공할 거야 라고 말했다. 그 말은 오래전에는 진심처럼 들렸다. 그러나 성공이 커질수록 그는 그녀의 이름을 지웠고 희생은 당연한 것이 되었으며 사랑은 명령처럼 변했다. 이제 하리는 그 지워진 이름을 다시 자신의 손으로 쓰고 있었다. 그녀는 서명했다. 계약금 입금 확인 문자가 문태겸의 휴대전화로 도착한 것은 그로부터 1시간 뒤였다. 하리는 화면의 숫자를 확인했다. 그 돈이면 은채의 치료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다. 당장 생활비 때문에 누구에게도 고개 숙일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기뻐하지 않았다. 다만 아주 깊게 숨을 내쉬었다.
마치 오랫동안 목을 조르던 손이 잠시 풀린 것 같았다. 그 시각 제주 서귀포의 고급 풀빌라에서는 서도윤이 분노에 차서 거실을 서성이고 있었다. 그는 서울에서 걸려온 전화를 여러 통 받았다. 재무팀장 강무진은 자료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없었다고 했고, 법무팀은 위임장이 유효하다고 말했다. 은행 쪽에서도 몇몇 자산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답을 들었다. 도윤은 믿을 수 없었다. 정할인이 감히 자신의 회사 서류에 손을 대다니. 그녀는 늘 조용했다. 늘 한 발 물러났다. 자신이 화를 내면 입을 다물었고 어머니가 모욕을 줘도 참고 넘겼다. 그런 여자가 갑자기 회계 자료를 열고 법률 대리인을 세우고 지분 매각을 검토하고 있었다. 백나리는 소파에 앉아 손톱을 만지작거리며 그를 바라보았다. 왜 그렇게 난리야? 서울에 무슨 큰일이라도 났어? 도유는 신경질적으로 대답했다. 할인이 회사 자료를 뒤지고 있어. 부인이. 백나리는 순간 웃음을 터뜨리려다 도윤의 표정을 보고 입을 다물었다. 그 사람이 그런 걸 할 줄 알아? 그 말은 도윤의 자존심을 더 건드렸다. 그는 자신이 가장 잊고 싶었던 사실을 떠올렸다. 정아리는 원래 숫자를 다루던 사람이었다. 서림개발 초창기, 자금 계획도, 투자자 보고서도, 세무 구조도 모두 그녀가 만들었다. 도윤은 외부에서 사람을 만나고 말로 설득하는 데 능했지만 회사가 실제로 굴러가게 만든 것은 할인이었다. 그러나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실을 일부러 지워버렸다. 그래야 자신이 더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쓸데없는 짓이야. 내가 돌아가서 정리하면 돼. 백나리는 팔짱을 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불안해 보여?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때 어머니 오명숙에게 전화가 왔다. 그는 짜증을 누르며 받았다. 왜요, 엄마? 도윤아, 큰일 났다. 내 마누라가 성북동 집에 부동산 사람을 들였대. 동네 사람이 봤다고 전화했어. 이게 무슨 일이니? 그 집을 팔려고 하는 거 아니야? 도윤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뭐라고요? 내가 그 계집의 눈빛이 이상하다고 했지? 순한 척하더니 속으로 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너 빨리 올라와. 그 집은 우리 집안 체면이 걸린 집이야. 절대 못 팔게 해야 해. 도윤은 전화를 끊고 곧바로 항공권을 검색했다. 가장 빠른 김포행 비행기를 예약하면서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백나리는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굳혔다. 지금 서울 가겠다는 거야. 그래. 나는? 일단 여기 있어. 내가 처리하고 다시 올게. 백나리는 차갑게 웃었다. 다시 온다고? 지금 당신 머릿속엔 나보다 집이랑 회사가 먼저잖아. 도윤은 대꾸하지 못했다. 사실이었다. 그는 백나리를 원했지만 그 욕망은 돈과 지위가 있을 때만 가능했다. 자신이 대표이고 고급 풀빌라와 명품 선물을 제공할 수 있을 때 그녀는 자신을 특별한 남자로 바라보았다. 만약 그 모든 것이 무너진다면 그녀가 여전히 곁에 있을까? 도윤은 그 질문에 답하고 싶지 않았다. 나중에 얘기해. 그는 캐리어를 닫고 방을 나섰다. 백나리는 그를 붙잡지 않았다. 그녀는 문이 닫힌 뒤 곧바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들어 최근 게시물 몇 개를 비공개로 돌렸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정아리는 필요한 것을 모두 저장해 두었다. 서울로 돌아온 도윤은 곧장 성북동 집으로 향했다. 밤이 깊어 있었지만 집 안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그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문이 열리자 거실에는 낯선 부동산 중개인과 오명숙이 앉아 있었다. 오명숙은 눈이 충혈된 채 할인을 노려보고 있었고 중개인은 어색하게 서류 가방을 끌어안고 있었다. 할인은 소파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매각 관련 서류와 위임장, 사본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정할인, 도윤의 목소리가 거실을 갈랐다. 할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놀라지도 않았고 반가워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예상한 사람이 예정된 시간에 도착한 것을 확인하는 얼굴이었다. 왔네. 그 짧은 말이 도윤을 더 화나게 했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내 허락 없이 집을 팔려고 해? 할인은 위임장 사본을 손끝으로 밀어 보였다. 허락은 오래전에 받았어. 네가 직접 서명했잖아. 그건 회사 초창기 때 편의를 위해 만든 거야.
이런 식으로 쓰라고 준 게 아니야. 그럼 철회했어야지. 오명숙이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야, 이 독한 거사. 네가 감히 우리 아들 집을 팔아? 이 집이 어떤 집인데 네가 시집 와서 얻어먹고 산 집 아니야? 하리는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예전 같았으면 그녀는 고개를 숙였을 것이다. 죄송하다고 말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었다. 어머니, 이 집에서 제가 얻어먹기만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아니야? 이 집 대출 구조를 설계한 것도 저였고, 초기 자금 흐름을 만든 것도 저였고, 서림 개발이 첫 투자를 받을 수 있게 보고서를 만든 것도 저였어요. 어머니가 자랑하는 아드님의 성공에는 제 이름이 지워져 있을 뿐, 제 노동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오명숙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도유는 이를 악물었다. 그만해. 너 지금 감정적으로 폭주하는 거야. 하리는 조용히 웃었다. 감정적으로 폭주한 사람은 제주에서 회사 돈으로 풀빌라 잡고 딸 병원비는 외면한 당신이야. 나는 지금 아주 이성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도윤의 얼굴이 굳었다. 중개인은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하리는 그에게 말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내일 오전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중개인은 급히 고개를 숙이고 빠져나갔다. 문이 닫히자 거실에는 세 사람만 남았다. 도윤은 하린에게 다가왔다. 내가 뭘 봤는지 모르겠지만 오해야. 백날이? 그 이름이 나오자 도윤의 걸음이 멈췄다. 오명숙은 눈을 크게 떴다. 백나리가 누구야? 하리는 휴대전화를 열어 사진 몇 장을 테이블 위로 밀어놓았다. 제주 풀빌라 샴페인잔, 도윤의 시계, 법인카드 결제 내역, 나리미디어 송금 기록, 하나씩 나타나는 증거 앞에서 도윤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설명해봐. 딸이 병원에서 산소주를 달고 있을 때 당신은 왜 그 여자와 제주에 있었는지, 회사가 어렵다며 나한테 300만 원을 던져주고 갔으면서 왜 그 여자 사업자에게 5억 넘게 보냈는지. 오명숙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들을 바라보았다. 도윤아, 이게 무슨 소리야?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처음으로 궁지에 몰린 사람처럼 보였다. 하리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통쾌함보다는 허무함에 가까웠다. 저 남자를 사랑한다고 믿었던 시간이 너무 길었다. 그가 무너지기를 바라면서도 동시에 자신이 왜 이런 사람에게 인생을 맡겼는지 스스로가 아팠다. 그러나 흔들릴 수는 없었다. 나는 이혼할 거야. 할인의 말에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은채 양육권은 내가 가져갈 거고 당신의 재산은닉과 회사 자금 유용 정황은 법원에 제출할 거야. 집과 지분 매각은 절차대로 진행할 거고 은채 몫은 신탁으로 보호할 거야. 도유는 낮게 말했다. 너 후회할 거야. 아니, 하리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가 후회하는 건 하나뿐이야. 너무 오래 참았다는 것. 서도유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거실 한가운데 서 있는 그는 마치 자신이 알던 집이 하루아침에 낯선 법정으로 변한 것처럼 주위를 둘러보았다. 벽에는 여전히 결혼 사진이 걸려 있었고 소파도 조명도 커튼도 그대로였다. 그러나 그 안에 있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예전의 정아린이라면 그가 문을 세게 닫고 들어오는 순간 놀라서 일어났을 것이다. 어머니 오명숙이 소리를 지르면 눈을 내리깔았을 것이다. 그가 그만해라고 말하면 더는 따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흔들림 없이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사진과 서류, 송금 내역이 차갑게 펼쳐져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이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었던 사람처럼. 이혼이라니, 네가 지금 뭘 말하는지 알고 하는 소리야. 도유는 가까스로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그 목소리에는 전과 같은 자신감이 없었다. 분노가 있었지만 그 아래에는 분명한 두려움이 깔려 있었다. 하리는 조용히 대답했다. 너무 잘 알고 있어. 은채는 내 딸이기도 해. 내 마음대로 양육권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 병원에서 아이가 폐렴으로 입원했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는지, 내가 몇 번 전화했는지, 내가 그동안 생활비로 얼마를 줬는지, 그리고 그 시기에 네가 백나리와 어디에서 뭘 했는지 전부 제출할 거야. 법원이 판단하겠지. 도유는 손을 꽉 쥐었다.
오명숙은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아들을 바라보았다. 도윤아, 저게 다 사실이니? 내가 정말 그 여자한테 돈을 보냈어? 도윤은 어머니의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 오명숙의 얼굴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였다. 그녀에게 며느리는 늘 흠잡을 대상이었고 아들은 언제나 집안을 일으킨 자랑스러운 남자였다. 그런데 그 아들이 회사 돈으로 다른 여자에게 수억 원을 보냈다는 말은 그녀가 믿고 있던 세계를 흔드는 일이었다. 그러나 오명숙은 끝내 아들을 탓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할인에게 화살을 돌렸다. 그래도 네가 이러면 안 되지. 남자가 밖에서 실수할 수도 있는 거야. 집안일은 집안에서 해결해야지. 왜 회사를 팔고 집을 팔아? 네가 참으면 될 일을 왜 이렇게 크게 만들어? 할인은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천천히 물었다. 제가 얼마나 더 참아야 했을까요? 오명숙은 입술을 떨었다. 그건 아이가 아파서 병원비를 빌려달라고 했을 때 어머니는 저를 탓하셨어요. 도윤 씨가 연락을 안 받는다고 했을 때도 어머니는 제 말버릇을 문제 삼으셨죠. 은채가 손녀라는 사실보다 아들의 체면이 더 중요하셨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집안일이라고 하세요? 너 말 다 했니? 아니요, 아직 멀었어요. 하리는 테이블 위에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다. 이건 은채 입원 기록이고, 이건 제가 도윤 씨에게 건 통화 기록이에요. 이건 병원비 결제 내역, 이건 제가 가방을 판 영수증, 그리고 이건 같은 날짜에 제주 풀빌라에서 결제된 법인카드 내역입니다. 저는 이제 감정으로 말하지 않을 거예요. 기록으로 말할 겁니다. 도윤은 더 버티지 못하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만해, 정아림. 왜? 무서워? 너 정말 나를 끝장내고 싶은 거야? 하리는 그 질문을 듣고 잠시 침묵했다. 끝장내고 싶은가? 어젯밤까지라면 그 말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다른 답을 알고 있었다. 아니, 나는 너를 끝장내고 싶은 게 아니야. 너 없이도 은채와 내가 살 수 있게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런데 네가 쌓아올린 모든 것이 거짓말과 무책임 위에 있었다면 무너지는 건 내 탓이 아니야. 그 말은 도윤의 자존심을 가장 깊게 찔렀다. 그는 늘 자신을 성공한 남자라고 믿었다. 아내는 자신이 보호하는 사람이고 어머니는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며 백나리는 자신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여자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 모든 관계가 실은 돈과 권력 위에 서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그는 견딜 수 없었다. 좋아. 네가 이렇게 나온다면 나도 가만히 안 있어. 위임장 남용으로 고소할 거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거래를 진행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어. 네가 아이를 핑계로 내 재산을 빼돌렸다고 할 거야. 하리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어. 뭐? 네가 그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했다고. 그래서 오늘 오전에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기록도 받아왔어. 의사는 내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지만 판단 능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기록했어. 그리고 모든 거래는 변호사 입회하에 진행됐고 대금은 내 개인 계좌가 아니라 신탁과 에스크로로 이동해. 네가 말한 재산 빼돌리기와는 거리가 멀지. 도윤의 얼굴이 더 굳어졌다. 그는 자신이 한 수 늦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아리는 울면서 충동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계산했고 확인했고 방어선까지 만들었다. 그것이 그를 더욱 화나게 했다. 자신이 무시했던 여자가 자신보다 더 차갑고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다. 오명숙은 갑자기 소리를 높였다. 도윤아, 저 여자 내쫓아. 이런 며느리 필요 없다. 은채도 우리가 데려오면 돼. 애는 서씨 집안 핏줄이야. 그 말에 할인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은채 이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마세요. 뭐? 그 아이가 아플 때 한 번이라도 병원에 와서 손을 잡아주셨어요? 약값 한 푼도 아까워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핏줄이라고요? 오명숙은 얼굴이 새빨개졌다. 내가 감히 시어머니한테. 저는 더 이상 어머니, 며느리로 살 생각이 없습니다. 그 한마디의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오명숙은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보듯 할인을 바라보았다. 그동안 그녀가 쉽게 짓밟을 수 있다고 믿었던 여자가 이제는 자신이 만든 족쇄를 스스로 끊고 있었다.
도윤은 더 이상 대화로 상황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방향을 바꾸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조금 부드럽게 말했다. 하리나, 우리 둘 다 흥분했어. 은채 일은 내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런데 회사를 넘기는 건 너무 큰일이야. 내가 잘못한 건 인정할게. 백날이 와도 정리할게. 그러니까 지분 매각만 멈춰. 집도 팔지 말고 우리 다시 이야기하자. 하리는 그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다. 예전에 그녀라면 이 말에 흔들렸을 것이다. 미안하다는 한마디를 듣기 위해 너무 많은 밤을 기다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도윤의 사과는 늦었고 더럽혀져 있었다. 그는 아이에게 미안한 것이 아니라 지분이 팔릴까봐 두려운 것이었다. 그는 아내를 잃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도윤아, 할인이 조용히 말했다. 내가 처음으로 미안하다고 말한 이유가 은채 때문이었다면 나는 잠깐이라도 멈췄을지 몰라. 그런데 너는 지금도 회사 얘기부터 하고 있어. 도윤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이미 늦었어. 계약금은 들어왔고 절차는 시작됐어. 취소해. 안 해. 도윤은 순간 손을 들어 올렸다. 그 동작이 너무 갑작스러워 오명숙조차 놀라 숨을 삼켰다. 그러나 그의 손이 할인에게 닿기 전 현관 쪽에서 문이 열렸다. 문태겸이 들어왔다. 그는 할인이 미리 보낸 메시지를 받고 온 것이었다. 태겸은 도윤과 할인 사이를 빠르게 확인한 뒤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도윤 씨, 손 내리십시오. 지금 이 상황은 모두 녹음되고 있습니다. 도윤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당신이 왜 남의 집에 들어와? 정할인 씨 법률 대리인입니다. 그리고 이 집 출입은 정할인 씨가 허락했습니다. 도윤은 이를 갈았다. 둘이 언제부터 이렇게 가까웠지? 혹시 이 모든 게 그쪽이 꾸민 겁니까? 태겸은 흔들리지 않았다. 지금 중요한 건 제 사생활이 아니라 서도윤 씨의 외도와 회사 자금 유용 정황, 그리고 정아린 씨에게 유효한 포괄 위임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정적인 모욕은 법적 대응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할인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준비해둔 가방을 들었다. 나는 병원으로 돌아갈 거야. 은채가 기다려. 도윤이 막아섰다. 아직 얘기 안 끝났어. 내 얘기는 끝났어. 앞으로는 변호사를 통해 말해. 그녀는 더 이상 도윤을 보지 않고 현관으로 걸어갔다. 태겸이 조용히 뒤따랐다. 도윤은 그 자리에 선 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현관문이 닫히자 오명숙이 울부짖듯 말했다. 전현을 그냥 보내면 어떡해. 잡아야지. 하지만 도윤은 움직이지 않았다.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리는 몸만 떠난 것이 아니었다. 이미 오래전 그의 소나귀에서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었다. 그날 밤, 하리는 병원으로 돌아와 은채 옆에 앉았다. 아이는 잠들어 있었고 얼굴빛은 전보다 조금 나아 보였다. 하리는 아이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조용히 숨을 골랐다. 몸은 극도로 피곤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또렷했다. 태겸은 병실 밖에서 다음 절차를 설명했다. 지분 매각 잔금 일정, 성북동 주택 매각 준비, 이혼 소장 접수, 양육권과 재산 분할 전략, 그리고 도윤이 제기할 수 있는 반격들. 하리는 하나씩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단어들이 차갑고 무섭게 느껴졌겠지만 지금은 오히려 자신과 아이를 둘러싼 울타리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오전, 서림개발 내부에는 소문이 빠르게 퍼졌다. 대표이사 부인이 법률 대리인을 통해 회계 자료를 열람했다는 말. 경쟁사 한강도시개발이 대량 지분을 확보하려 한다는 말. 대표가 급히 제주에서 올라왔다는 말이 직원들 사이를 돌았다. 강무진 재무팀장은 불안한 얼굴로 사무실을 오갔고 몇몇 임원들은 비상회의를 요구했다. 도윤은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회의실로 들어가 소리를 질렀다. 누가 자료 넘기라고 했어? 누구 책임이야? 법무팀장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표님, 위임장이 유효한 상태에서 거부할 근거가 약했습니다. 만약 거부했다면 오히려 회사가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었습니다. 그 위임장 당장 무효 처리해. 철회 통지는 지금부터 가능하지만
이미 진행된 거래에 소급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도윤은 책상을 내리쳤다. 회의실 안에 임원들은 숨을 죽였다. 그들은 처음으로 대표가 통제력을 잃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 평소 도윤은 말이 빠르고 자신감이 넘쳤다. 어떤 자리에서도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믿게 만드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는 화만 내고 있었고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다. 그때 강무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표님, 나리미디어 관련 자료도 일부 확인된 것 같습니다. 도윤은 날카롭게 그를 노려보았다. 무슨 뜻이야? 사모님 쪽에서 외주 계약과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확보한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부분이 외부로 나가면 입 닫아. 도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험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회사 내부 직원들 중 일부는 오래전부터 나리미디어 계약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실체 없는 홍보 계약, 과도한 지급액, 대표 개인 일정과 겹치는 출장비. 모두가 의심했지만 누구도 말하지 못했다. 이제 정아린이 그 뚜껑을 열어버린 것이다. 같은 시간, 백나리는 서울로 몰래 돌아와 한남동 오피스텔에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계정에서 게시물을 지우고 있었지만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다. 도윤의 전화는 계속 통화 중이었고 메시지 답장도 늦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너무 깊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느꼈다. 돈을 받을 때는 그것이 사랑의 증거처럼 느껴졌다. 명품 가방과 여행, 고급 식당, 비싼 숙소는 자신이 특별한 여자라는 착각을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그 돈이 회사 자금에서 나온 것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졌다. 자신도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었다. 그녀는 도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나리미디어 계약 문제 없다고 했잖아. 정말 괜찮은 거 맞아? 답장은 오지 않았다. 백나리는 초조해졌다. 결국 그녀는 할인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냈다. 사모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대표님과 업무 관계일 뿐입니다. 괜히 일을 크게 만들면 서로 상처만 커질 것 같아요. 하리는 병실에서 그 메시지를 확인했다. 그녀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태겸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 불필요한 감정 대응은 하지 않는다. 모든 대화는 증거로 보관한다. 그것이 할인이 정한 원칙이었다. 그러나 백나리는 답장이 없자 더 불안해졌다. 그녀는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저도 피해자예요. 대표님이 부부 사이가 이미 끝났다고 했어요. 저한테 책임을 묻는 건 부당해요. 하리는 이번에도 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백나리를 더 압박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녀는 그때 처음 알았다. 며칠 뒤 한강도 시계발의 잔금이 에스크로 계좌로 들어왔다. 문태겸은 즉시 법적 절차에 따라 은채 명의의 교육 신탁 계좌를 개설하고 약정된 금액을 이전했다. 하리는 은행 상담실에서 서류에 서명했다. 직원은 차분하게 계좌 구조와 보호 장치를 설명했다. 미성년자인 은채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자금은 교육과 의료 목적 외에는 함부로 인출할 수 없도록 설계되었다. 하리는 서명 마지막 장에 이름을 적고 펜을 내려놓았다. 그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조금 울고 싶어졌다. 슬퍼서가 아니었다. 적어도 이제 은채의 미래 일부는 누구도 쉽게 빼앗아 갈 수 없다는 안도감 때문이었다. 하지만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분 변동 공시가 업계에 알려지자 서림개발은 크게 흔들렸다. 투자자들은 전화를 걸어 상황을 확인했고 은행은 대출 조건 재검토를 요구했다. 한강도시개발이 주요 주주로 들어온다는 소식은 서도윤의 영향력을 크게 약화시켰다. 임원들 중 일부는 조용히 박성재 쪽과 접촉하기 시작했다. 도윤은 회사 안에서조차 더 이상 절대적인 대표가 아니었다. 그날 오후 도윤은 병원으로 찾아왔다. 하리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병실 앞 복도에서 그를 마주한 순간 그녀는 아이가 듣지 않도록 조용히 문을 닫았다. 도윤의 얼굴은 며칠 사이에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다. 수염이 거칠게 자랐고 눈밑이 어두웠다. 그는 예전처럼 고급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그 옷마저 지친 몸을 감추지 못했다. 은채는 좀 어때? 하리는 그 질문이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대답은 했다. 많이 좋아졌어. 도윤은 문틈으로 병실 안을 보려 했다.
하리는 막지 않았다. 은채는 잠들어 있었다. 작은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호흡은 안정적이었다. 도윤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 그는 아버지라는 역할을 완전히 잊은 것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잊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필요한 순간에 곁에 없었던 사람의 후회는 아이의 고통을 지워주지 못했다. 나 은채한테 미안해. 하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너한테도. 그 말은 법원에서도 할 수 있어.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우리 정말 이렇게 끝내야 해? 하리는 그를 바라보았다. 이상하게도 이제 분노가 예전만큼 뜨겁지 않았다. 도윤은 더 이상 그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의 껍데기를 쓰고 있는 너무 늦게 자기 잘못을 깨달은 사람일 뿐이었다. 우리는 이미 끝났어. 내가 제주로 떠난 날 끝난 게 아니야. 은채가 아플 때 내가 전화를 받지 않았던 순간, 내가 병원비 때문에 시어머니에게 모욕을 당하던 순간, 네가 다른 여자에게 우리 가족의 돈을 쓰고 있었다는 걸 확인한 순간마다 조금씩 끝났어. 나는 이제 그 끝을 서류로 정리하는 것뿐이야. 도윤은 입술을 떨었다. 백나리와는 끝냈어. 그건 나와 상관없어. 하리나, 도윤 씨. 할인이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그렇게 불렀다. 도윤은 그 호칭에 숨이 막히는 듯했다. 앞으로 개인적인 연락은 하지 마. 은채 면접 교섭과 법적 절차는 변호사를 통해 조율해. 아이에게 상처 주는 행동을 하면 그마저도 제안 요청할 거야. 도윤은 한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정아리는 벌을 주기 위해 자신을 떠나는 것이 아니었다. 살아남기 위해 떠나는 것이었다. 그리고 살아남기로 결심한 사람은 붙잡을 수 없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병원 복도 끝으로 걸어갔다. 하리는 그의 뒷모습을 보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병실로 들어가 은채 옆에 앉았다. 아이가 잠결에 손을 움직이자 하리는 그 손을 꼭 잡았다. 창밖에는 저녁빛이 내려앉고 있었다. 하루가 끝나고 있었지만 하린에게는 비로소 새로운 삶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다. 아직 이혼 재판도 재산 다툼도 회사의 반격도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잃을까봐 두려워했던 것들은 이미 떠났고 지켜야 할 것은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이혼 소장이 접수된 뒤 서도윤은 처음으로 자신이 정말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를 느꼈다. 그동안 그는 언제나 위기를 말로 넘겨왔다. 투자자가 의심하면 더 큰 비전을 이야기했고, 임원이 반대하면 강한 태도로 눌렀고, 어머니가 며느리를 괴롭혀도 할인이가 이해할 거야 라는 말로 외면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정아리는 더 이상 그의 말을 믿지 않았고, 그의 분노에 겁먹지 않았고, 그의 사과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무엇보다 그녀는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움직이고 있었다. 법원에 제출된 자료에는 은채의 입원 기록, 할인의 통화 기록, 생활비 내역, 백나리와 관련된 송금 자료, 법인카드 사용 내역, SNS 사진 캡처, 나리미디어 계약 자료가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다. 도윤은 자신이 만든 모든 거짓말이 숫자와 날짜 앞에서 힘을 잃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서림개발 내부도 빠르게 흔들렸다. 한강도시 개발이 주요 주주로 들어오자 임원들은 더 이상 도윤의 말만 따르지 않았다. 은행은 대출 조건 재검토를 요구했고 투자자들은 서림개발의 지배 구조와 자금 사용 문제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강무진 재무팀장은 더는 도윤을 감싸줄 수 없었다. 그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나리미디어 관련 자료와 법인카드 처리 내역을 감사팀에 넘겼다. 그동안 도윤에게 충성하던 사람들마저 한 발씩 물러섰다. 돈과 권력이 흔들리자 그가 믿었던 관계들은 놀라울 만큼 빠르게 식어갔다. 오명숙은 매일같이 할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처음에는 욕설이었다. 그 다음에는 협박이었다. 며칠 뒤에는 애원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할인은 직접 받지 않았다. 모든 연락은 문태겸 변호사를 통해 처리했다. 오명숙은 병원으로 찾아와 소란을 피우려 했지만 병원 보안 직원에게 제지당했다. 그녀는 복도에서 내 손녀를 보러 왔는데 왜 못 보게 하느냐 고 소리쳤지만 하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은채가 아플 때 외면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핏줄을 말하는 것은 아이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체면을 지키려는 몸부림일 뿐이었다. 은채는 조금씩 회복했다. 처음에는 숨쉬기도 힘들어하던 아이가 며칠 뒤에는 죽을 몇 숟가락을 먹었고 또 며칠 뒤에는 침대 위에 앉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하리는 아이 곁에서 서류를 읽고 변호사와 통화하고 은행과 신탁 절차를 확인했다. 몸은 지칠 대로 지쳤지만 마음은 이전보다 단단했다. 은채가 잠들면 하리는 병실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다. 자신이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그러나 곧 답은 분명해졌다. 그녀가 참는 동안 아무도 변하지 않았다. 그녀가 울 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가 무너질 때 그들은 오히려 더 깊이 밟았다. 결국 그녀를 구한 것은 기다림이 아니라 결심이었다. 첫 조정기일은 서울 가정법원에서 열렸다. 하리는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법원 복도에 앉아 있었다. 도윤은 조금 늦게 도착했다. 그는 며칠 사이 눈에 띄게 초췌해져 있었다. 예전처럼 자신감 넘치는 미소도 사람을 압도하던 말투도 없었다. 옆에는 그의 변호사가 있었지만 도윤의 시선은 계속 할인에게 향했다. 그는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듯 했지만 할인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조정실 안에서 도윤 측은 처음에는 할인이 위임장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태겸은 차분하게 반박했다. 위임장은 유효했고 철회된 적이 없었으며 거래는 법률 대리인의 검토와 에스크로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다. 또한 매각 대금 일부가 미성년 자녀의 교육 신탁으로 들어간 점은 재산은닉이 아니라 자녀 보호 목적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도윤 측은 백나리와의 관계가 단순한 업무 관계였다고 주장하려 했지만 SNS 사진과 결제 내역, 나리미디어 송금 자료가 제시되자 목소리가 작아졌다. 조정위원은 도윤에게 물었다. 자녀가 입원해 있는 동안 제주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십니까? 도윤은 한참 침묵하다가 낮게 대답했다. 예. 배우자가 여러 차례 연락했는데 받지 않은 사실도 인정하십니까? 당시 상황을 정확히 몰랐습니다. 하리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표정을 짓지 않았다. 예전 같았으면 그 변명에 상처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알았다. 어떤 사람은 끝까지 자신이 저지른 일을 똑바로 보지 못한다. 몰랐다는 말 뒤에 숨으면 책임이 조금 가벼워질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아이의 열은 실제였고 병원비는 실제였고 그녀의 절망도 실제였다. 조정은 한 번에 끝나지 않았다. 도윤은 양육권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그가 실제로 원하는 것은 은채와 함께 사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완전히 실패했다는 판정을 피하는 것이었다. 하리는 아이의 안정적인 치료와 생활 환경, 자신이 주 양육자였다는 사실, 도윤의 장기 부재와 무책임한 태도를 근거로 양육권을 주장했다. 결국 여러 차례 조정과 자료 제출 끝에 은채의 친권과 양육권은 할인에게 가는 방향으로 정리되었다. 도윤에게는 제한적인 면접 교섭권이 주어졌고 아이의 건강 상태와 심리 상담 결과에 따라 일정이 조정되도록 했다. 재산 분할 과정은 더 복잡했다. 도윤은 이미 처분된 지분과 성북동 주택 매각 절차를 문제 삼았지만 자신이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 때문에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했다. 나리미디어와 백나리에게 흘러간 돈은 별도의 민형사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있었다. 한강도시개발은 지분 인수 후 서림개발 경영에 깊이 개입했고 도윤은 대표이사 자리에서도 밀려났다. 공식적으로는 건강상의 이유와 경영상 책임을 고려한 사임이었지만 업계 사람들은 모두 알았다. 서도윤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백나리는 처음에는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회사 자금으로 받은 돈과 계약 자료가 문제가 되자 태도를 바꾸었다. 그녀는 도윤이 모든 것을 주도했다고 말하며 자신을 보호하려 했다. 도윤은 그 말을 듣고 크게 분노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관계도 결국 이익 앞에서 쉽게 갈라졌다. 그는 할인을 버리고 찾아간 곳에서조차 끝내 보호받지 못했다. 몇 달 뒤 성북동 집은 팔렸다. 할인은 마지막으로 그 집에 들어가 남은 짐을 정리했다. 거실 벽에 걸려있던 결혼 사진은
이미 내려져 있었다. 그 자리에 남은 희미한 자국을 보며 그녀는 잠시 멈춰섰다. 이 집에서 웃었던 날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은채가 처음 걸음마를 뗀 곳도 이 집 거실이었고 할인이 밤새 이유식을 만들던 부엌도 이곳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집이 다시 집이 될 수는 없었다. 어떤 공간은 사랑의 기억보다 상처의 무게가 더 커지는 순간 떠나야 한다. 할인은 작은 상자 하나만 챙겼다. 은채의 첫 그림, 예전 명함 몇 장, 그리고 회사 초창기 자신이 작성했던 낡은 재무 계획서 사본이었다. 나머지는 두고 나왔다. 새로운 집은 마포구 공덕동의 조용한 아파트였다. 성북동 저택보다 작았지만 햇빛이 잘 들고 병원과 학교, 지하철역이 가까웠다. 은채는 처음에는 낯설어 했지만 곧 새 방을 좋아하게 되었다. 할인은 아이방 커튼을 함께 고르고 작은 책장을 조립하고 침대 옆에 은채가 그린 그림을 붙였다. 저녁이면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다. 화려한 반찬은 없었지만 누구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고 누구도 눈치를 주지 않았고 누구도 사랑을 조건으로 만들지 않았다. 할인은 그 조용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처음으로 알았다. 은채는 건강을 되찾은 뒤 유치원에 다시 다니기 시작했다. 처음 며칠은 엄마와 떨어지는 것을 불안해했지만 할인은 매일 약속한 시간에 아이를 데리러 갔다. 한 번도 늦지 않았다. 어느 날 은채는 차 안에서 조용히 물었다. 엄마, 우리 이제 아빠 집에 안 가? 할인은 잠시 생각한 뒤 부드럽게 대답했다. 응,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아빠는? 아빠는 따로 살아. 하지만 은채를 사랑하는 마음은 있을 거야. 다만 엄마와 아빠는 이제 같이 살지 않기로 한 거야. 은채는 어린아이답게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엄마의 목소리가 안정되어 있다는 것은 느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할인은 아이에게 아버지를 미워하라고 가르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진실을 숨기며 자신을 다시 희생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녀가 은채에게 주고 싶은 것은 완벽한 가정의 환상이 아니라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 곁을 떠날 수 있는 용기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할인은 다시 일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문태겸의 소개로 작은 스타트업의 재무자문을 맡았다. 몇 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그녀의 실력은 금방 증명되었다. 복잡한 자금 구조를 정리하고 투자자에게 보여줄 숫자의 흐름을 설계하는 일은 여전히 그녀에게 익숙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더 이상 서도윤 대표의 전치라고만 부르지 않았다. 정아린 재무전략가, 정아린 컨설턴트, 정아린 대표. 잃어버렸던 이름이 하나씩 돌아왔다. 문태겸은 여전히 그녀 곁에서 조용히 도왔다. 그러나 할인은 서두르지 않았다. 상처가 난 자리에 곧바로 다른 감정을 채우고 싶지 않았다. 그녀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은채와 자신을 안정시키는 일이었다. 태겸도 그것을 알았기에 재촉하지 않았다. 그는 필요한 순간에만 다정했고 물러나야 할 때는 물러났다. 할인은 그런 거리감이 고마웠다. 사랑이 사람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숨쉴 공간을 주는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아주 천천히 배워가고 있었다. 도윤은 한동안 여러 소송과 조사에 시달렸다. 회사에서의 영향력은 거의 사라졌고 백나리와의 관계도 완전히 끝났다. 오명숙은 여전히 할인을 원망했지만 예전처럼 당당하게 소리치지는 못했다. 그녀는 아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분노의 방향을 잃었다. 그러나 할인은 더 이상 그들의 원망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누군가의 후회와 분노까지 책임지는 삶은 이미 끝났다. 어느 봄날, 은채의 유치원 발표회가 열렸다. 할인은 객석 맨 앞줄에 앉아 있었다. 은채는 작은 노란색 원피스를 입고 친구들과 함께 무대에 섰다. 아이는 처음에는 긴장한 듯 두 손을 꼭 쥐고 있었지만 엄마를 발견하자 환하게 웃었다. 할인은 손을 흔들어 주었다. 그 순간 그녀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병원 침대 위에서 힘없이 누워있던 아이가 이제 무대 위에서 노래하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모든 싸움은 의미가 있었다. 발표회가 끝난 뒤 은채는 할인의 품으로 뛰어왔다. 엄마, 나 잘했어? 응, 정말 잘했어.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웠어. 은채는 웃으며 엄마의 목을 꼭 끌어안았다. 할인은 아이를 안고 유치원 마당을 천천히 걸었다.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하리는 문득 아주 오래전에 자신을 떠올렸다. 사랑받기 위해 참아야 한다고 믿었던 여자. 가정을 지키려면 자신을 줄여야 한다고 배웠던 여자. 남편이 돌아오기만 기다리며 밤마다 식은 국을 다시 데우던 여자. 그 여자에게 말해주고 싶었다. 너는 틀리지 않았다고. 다만 너무 오래 혼자 버텼을 뿐이라고. 그리고 언젠가는 네가 너 자신을 데리러 갈 것이라고. 그날 밤 하리는 은채를 재운 뒤 작은 책상 앞에 앉았다. 노트북 화면에는 새로 맡은 프로젝트 자료가 열려 있었다. 창밖으로는 공덕동의 조용한 야경이 보였다. 예전 성북동 집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이곳에는 그녀의 숨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았다. 더 이상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욕을 견디지 않았다.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받지 않았다. 하리는 마지막으로 은채의 방을 살짝 열어보았다. 아이는 곤히 잠들어 있었다. 작고 평화로운 숨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렸다. 하리는 문을 조용히 닫고 다시 책상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새 파일에 제목을 입력했다. 새로운 시작. 삶은 때때로 가장 믿었던 사람의 배신으로 무너진다. 그러나 무너진 자리에서 무엇을 다시 세울지는 결국 자신이 선택해야 한다. 가족은 이름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남편이라는 자리, 아버지라는 자리, 시어머니라는 자리도 책임과 존중이 없으면 껍데기에 불과하다.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집은 언젠가 반드시 흔들린다. 그리고 오래 참고 침묵한 사람이 떠나는 순간 그 집은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허약했는지 드러낸다. 정아린이 얻은 것은 복수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고 딸에게 안전한 내일을 마련했으며 사랑보다 먼저 존엄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다. 용서는 강요될 수 없고 가족이라는 말은 폭력을 덮는 천이 될 수 없다. 사람은 누구나 늦게라도 자신을 구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온 사람만이 안다. 새벽은 누군가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버틴 사람이 스스로 문을 열 때 들어온다는 것을.